자, 문제 5번입니다. 보건교사가 이땡땡 학생의 부모님과 면담한 뒤 작성한 병원 검사 결과를 포함한 간호조사지이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작성 방법부터 먼저 보면요. 밑줄 친 기역의 기전, 니은의 기전, 디귿의 기전을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사지를 봤더니 이땡땡 학생 여자고요. 12살이에요. 어제 신증후군으로 입원했어요. 문제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밑에 내용으로 이게 뭐 같은데? 그래서 어떤 기전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판별하라고 문제를 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친절하게 신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뇨제를 투약하고 있어. 상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결과 검사지가 나오고 있어요. 소변 분석 검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혈액 검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증후군의 병태 생리를 먼저 볼 텐데 여러분들이요. 병원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친절하지 않게 신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판별해내면서 얘가 어떠한 이상이 있다. 정상치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다. 그 벗어난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요. 검사 결과에 대한 정상 수치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증후군의 병태 생리부터 먼저 볼게요. 신사구체막이 심한 손상을 입어서 혈장 단백이 사구체막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혈장 단백이 사구체막 밖으로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정상적으로는 안 되죠. 정상적으로는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얘가 손상을 입어서 구멍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 커진 구멍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상태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이걸 우리는 단백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4대 임상 증상은 심한 단백뇨. 단백뇨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단백뇨가 빠져나가는데 알부민이 빠져나가거든. 이 알부민이 밖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알부민 혈증이 되는 거지. 자, 단백질 빠져나가고 알부민은 감소됐고 알부민의 역할이 뭔데? 교질삼투압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 감소되니 교질삼투압 감소되겠네. 그럼 상대적으로 정수압이 세져버려. 그래서 뭐가 나타나? 부족 나타나. 지금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항상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걸 해요. 단백질이 줄어들었으니 단백질을 만들어내야겠어 라고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면서 고지혈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간단한 팩트.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백뇨 그리고 저알부민 혈증 같이 가는 거죠. 사구체 기저막의 변화로 구멍이 커져 버렸어.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혈청 단백이 투과돼서 단백질이 밖으로 나가서 단백뇨를 초래하게 되고 알부민이 밖으로 빠져나가니 저알부민 혈증이 됐잖아.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해서 교질삼투압이 저하됩니다. 그래서요. 교질삼투압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부종이 나타날 거야. 왜? 모세혈관 내의 정수압이 교질삼투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버리면 혈관이 있어. 정수압은 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교질삼투압은요. 반대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가 커져버리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요. 조직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혈관 내의 체액은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신 부종을 초래해서 혈장량이 감소하게 된다. 혈장량의 감소는 자, 혈관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럼 혈액량이 감소한다. 혈장량이 감소한다. 이 말은 혈류량이 감소됐다는 거고 우리 몸의 혈류량이 감소됐으면 신장에서 이걸 알아차리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의 기전을 만들어냅니다.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할 거예요. 얘 뭐 하는데? 소듐, 수분 끌어당기는 애거든요.
수분과 소듐을 끌어당겨서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추가된 모세혈관 내 체액은 알도스테론이 끌어당겼잖아요. 혈류량을 일시적으로 늘렸어. 근데 아직까지 알부민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저알부민 혈증이고 교질 삼투압이 감소되어 있다고요. 교질 삼투압이 감소되었으니 끌어당긴 혈액은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의 부종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고지혈증은 왜 나타나는 건데? 간에서의 지방 합성이 촉진되기 때문이야. 왜? 소변으로 빠져나간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간에서 활발하게 단백질을 만드는데 간이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단백질만 못 만들어내는 거죠. 지방까지 같이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지방까지 만들어내. 그래서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증후군의 4대 임상 증상,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부종, 고지혈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 수치를 알아야 우리가 검사 결과지를 보고 얘가 무슨 이상이 있는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기전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낼 수 있어요. 요 비중 1.010에서 1.030 사이가 정상입니다.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010보다 적어. 농도가 작다는 얘기잖아. 농도가 작다는 얘기는 희석되어 있어. 소변이 희석되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소변에 수분이 많이 있어. 수분이 많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뇨 상태라고 하는 거죠. 지금 1.030보다 커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도가 커. 농도가 짙어. 농도가 짙어? 농도가 짙다는 얘기는 소변 속에 수분량이 감소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핍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부민 3.5에서 5.5가 정상입니다. 3.5에서 5.5. 얘보다 적으면 저알부민, 높으면 고알부민이 되겠죠. 고지혈증 LDL,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14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고요. HDL,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얘가 40보다 적게 되면 40 미만이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서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140, 40, 150. 자, 얘기해 볼게요. 신증후군으로 입원했어. 이뇨제를 투약하고 있어. 왜 이뇨제 투약을 할까요? 거기다가 일주일 전보다 체중이 3kg 증가됐어요. 일주일 만에 3kg요? 갑자기요? 부종일 가능성이 크죠. 눈 주위가 많이 부었어요. 부종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조직 쪽으로 수분이 이동했어. 그 얘기. 소변량이 감소했어. 왜? 혈액 속에 있던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면서 알도스테론 분비가 됐고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분이 없어졌어요. 감소했어요. 이 감소하니 당연히 색이 노래지죠. 입맛이 없고 먹으려 하지 않고 병원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창백한 피부를 보이면서 요 비중이 1.040, 1.010에서 1.030이 정상인데 1.040이야. 정상보다 높아. 농도가 진해?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구나. 소변량이 감소했구나 알 수 있어요.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 3포짓이야. 엄청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행히 적혈군이 없어요.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이 14.5 정상이죠? 괜찮습니다. 알부민 정상 수치가 3.5에서 5.5인데 말이지 지금 1.5야. 감소되어 있다는 얘기. 저알부민 혈증이구나. 저알부민 혈증이구나. 저알부민 혈증의 기전을 설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LDL이 지금 160이거든요. LDL이 140 이상일 때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0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왜 고지혈증이 나타나? 그 기전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하셔야죠. 검사 수치 꼭 기억하자. 자, 해결합시다.
기전 설명하는 거 기억부터 해볼게요. 일주일 전보다 체중이 3kg 증가했대요. 왜 증가했어요? 사구체 기저막의 변화로 단백뇨를 초래했고 교질 삼투압이 저하돼서 혈액 내의 체액이 조직으로 이동하면서 전신 부종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전신 부종으로 인해서 체액이 쌓임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늘어난 것이다. 부종이란 얘기, 단백뇨란 얘기, 교질 삼투압이란 얘기 들어가야죠. 정확한 기전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알부민이 1.5야. 지금 저알부민 혈증이거든. 왜 저알부민 혈증이 나타나? 사구체 기저막의 변화로 기공이 커지면서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혈청 단백이 투과돼서 단백뇨를 초래했고 저알부민 혈증이 됐다. 단백질 빠져나가서 저알부민 혈증 됐어. 왜? 사구체 기저막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LDL이 160이다. 140 이상이 났잖아. 고지혈증이란 얘기지? 자, 고지혈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소변으로 빠져나간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간에서 활발하게 단백질을 만드는데 간이 단백질을 만들 때 단백질만 만들지 못하고 뭐도 같이 만들어서 지방도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고지혈증이 됐다. 신증후군입니다. 자, 6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보건일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보건일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진단명. 역시 사례를 보고 진단명을 판단해내는 거네요. 밑줄 친 니은 설명, 밑줄 친 디귿 설명. 자,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최땡땡 학생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랑 3월 30일 날 상담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최땡땡 학생으로 인해서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수업 도중 교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선생님의 지시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줄을 서야 할 때도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면서 친구들의 놀이를 회방 놓아 친구들을 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3월 30일 날 최땡땡 학생 엄마랑 상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는 대상이 자주 바뀌고 타이르지만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를 상대로 ARS 검사를 실시한 후 정신과 진료를 권했어요. ARS 검사란 아동용 행동평가 척도로 아동의 행동을 평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신과 진료를 보세요 라고 권한 거죠. 이걸 봤을 때 어떠한 진단명 내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었어요. 진단명 뭐예요? ADHD. 주의력은 결핍되어 있고 행동은 과잉되어 있는 이 진단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진단명에 대해서 진단 기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간단하게 이런 사례를 보고 이런 상담 내용을 보고 어떤 진단 내용이에요? 라고 물으면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자, 너 얘 진단 기준 알고 있잖아. 얘 진단 기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주의와 행동이 과잉되는 과잉행동.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진단 기준이 따로 있고 얘 따로 있으면 얘와 관련된 이렇게 과잉행동과 관련된 진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찾아 써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단 기준은 나눠서 확실하게 기억해야겠다. 학교에서 ADHD 학생들 많다 적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들의 대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주제라는 거죠. 진단 기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ADHD로 진단받았는데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았대요. 메틸페니데이트의 양리작용과 부작용 관리를 위한 방법을 교육하래요. 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7세 이전 아동 초기에 발생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 행동, 충동성을 보이는데 그 경과가 만성적이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여러 기능 문제를 보이는 장애입니다. 자, 주의력은 결핍돼 있고 행동은 과잉되어 있으면 당연히 문제를 보이겠죠. 진단 기준, 기능 또는 발달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부주의와 과잉 행동 충동성이 1 그리고 또는 2의 특징을 갖는다. 자, 부주의부터 먼저 보자고요. 부주의는 다음의 9개의 증상 중에서 6개 이상 증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 나타나야 한다. 6개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야 돼. 첫 번째,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집중을 못하니까 넘어가거나 놓치고 작업이 부정확합니다. B.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강의, 대화, 긴 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집중할 수 없다. C. 종종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예, 명백하게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D.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그러기엔 집중력이 너무 짧아요. 학업, 자빌,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과제를 시작하지만 빨리 주의를 잃고 쉽게 곁길로 샌다. 종종 과제와 활동을 체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순차적인 과제를 처리하는데 어렵다. 순차적인 과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하나하나 집중하는 것도 어렵고 한 과제를 순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물건이나 소지품을 정리하는 데 어렵고요. 지저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작업,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해요. 종종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나 거기에 들어가면 집중도 못하고 어렵고 맨날 혼나기만 하고 싫어하고 저항합니다. 학업, 숙제,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보고서 준비하기, 서류 작성하기, 긴 서류 검토하기 못해요. 집중력이 짧아서. 과제나 활동에 꼭 필요한 물건들, 학습과제, 연필, 책, 도구, 지갑, 열쇠, 서류 작업, 안경,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리죠. 챙기는 걸 못합니다. 종종 외부 자극, 후기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관련이 없는 생각들이 포함될 수 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하다.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누가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거기에 관심이 쏟아지는 거죠. 종종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려요. 자비라기, 심부름하기, 후기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전화 회답하기, 청구서 지불하기, 약속 지키기, 일상적인 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잉 행동 충동성이에요. 다음 9개의 증상 중 6개 이상 적어도 6개월 동안에 나타난다. 손발 만지작거리고 가만두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꿈틀꿈틀거려요. 끊임없이 움직이죠. 종종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교실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요. 교실이나 사무실 또는 다른 업무 현장 또는 자리를 지키는 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수업 중에 갑자기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닙니다. 요거 종종 부적절하게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고 부적절하게 종종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하고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태어 풀린 자동차처럼 행동해요. 예, 음식점이나 회의실에서 장기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거나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가만히 있기 어려워 보일 수 있고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하고 종종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갈로채고 대화 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해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거죠. 12세 전에 나타난다. 자, 약물요법 같이 보고 갈게요. 메틸페니데이트의 양작용. 얘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신경시냅스에서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집중력과 주의력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서 과잉 행동 수준을 감소시킨다. 메틸페니데이트입니다. 자, 부작용,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복통, 두통, 불면증, 빈맥, 고혈압이 나타나는데 자, 식욕 부진이 나타나면서 체중 감소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요것과 관련된 관리 내용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이 약 먹으면 입맛이 없어. 그러면 있잖아요. 아침 식사와 함께 투약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약효가 떨어지면 괜찮아지잖아요. 오후와 취침 시에는 간식을 먹게끔 합니다.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먹는 거예요, 약을. 그러면서 잠잘 때는 잘 잘 수 있도록 관리 내용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의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기전들. 그래서 주의력, 집중력 향상시키고 과잉 행동성 감소시키겠다. 요 기전들 들어가야 되죠. 자, 간호중재. 가정과 학교에서 필요한 행동 전략을 수립해 적절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일관성을 적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 행동이 유지되고 그래서 행동이 좀 교정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 교육과 양육 지침이 이 장애를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된 보상, 지속적인 칭찬, 타임아웃, 언어적 질책이나 긍정적, 부정적 행동에 대한 점수 카드 등 행동 수정 원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놀이치료 전략은 아동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죠. 얘네들은요, 집중력은 떨어져 있는데 엄청 과잉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안전을 꼭 확보해 주셔야 돼요. 안전하지 않은 행동 멈출 수 있도록 하고 관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받아들이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침을 준다. 확실하게 알려주라고요. 향상된 역할 수행, 기대에 부응하면 긍정적 피드백 주고 환경을 조정한다. 자, 얘네들은 작은 외부 자극에도 휩쓸린단 말이에요. 작은 외부 자극이 없는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자, 과제 완수를 위해서 자극이 없는 조용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지침과 지시를 단순화한다. 얘네는 복잡하면 못해요. 집중 안 된다고 했어요? 100% 집중시키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복잡한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얘를 단계별로 나눠서 얘 할 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오롯이 집중하고 칭찬해주고 넘어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 줍니다. 일상을 구조화시켜야 됩니다. 일일 계획을 수립하자. 계획을 주자고요. 이런 거랑 뭐 맞물려 가는 거죠. 변화를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들 ADHD 너무 A급이라 요 내용까지 보고 갑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진단명, 니은 설명하고 디귿을 설명하고 자, 담임 선생님 상담했더니 수업 어렵고 뛰어다니고 귀 안 기울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했더니 집중 못하고 말 안 듣는 것 같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ADHD라고 판별을 해냈는데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진단 기준에 맞춰서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이에요. 자, 3월 30일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선생님의 지시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라고 얘기한 것은 부주의 C에 나오는 진단 기준입니다. C까지는 몰라도 얘가 부주의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어떤 진단 기준? 종종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 수업 도중 교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얘 과잉 행동 충동성이죠. 종종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차례를 일탈한다. 자, 줄을 서야 할 때도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과잉 행동이에요. 얘는 종종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친구들의 놀이를 회방 놓아 친구들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과잉 행동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해요. 3월 31일 어머니와의 상담 내용.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는 대상이 자주 바뀐다. 얘는 부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력 부족.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 없다. 타이르는 말을 하지만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얘 역시 부주의.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가만히 있지 못한다. 얘는 과잉 행동이죠. 손발을 만지작거리며 가만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꿈틀거린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채땡땡 학생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에 대해서 진단 기준을 설명했고 메틸페니데이트의 양리작용을 설명해야 되죠. 신경 시냅스에서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집중력, 주의력 증진시키고 아동의 과잉 행동 수준을 감소시킨다. 요 얘기 들어가야 돼요.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자, 부작용 관리를 위한 방법이다. 식욕부진과 그에 따른 체중 감소, 불면증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아침 식사와 함께 투약하고 오후 취침 시에는 간식을 주도록 하자. 아침 식사에 투약함으로 인해서 식욕부진 해결되고 불면증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와 관련된 간식 먹도록 하는 것, 더욱더 영양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은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을 봤더니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유엔의 분류 기준을 제시할 것, 밑줄 친 니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 밑줄 친 디귿의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봤더니 한국 고령사회 첫 진입이다. 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니은을 봤더니 노년 부양비가 17.3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디귿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을 발표했다. 이 브릿지 플랜 2020에 대해서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론 첫 번째, 고령화 사회. 유엔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얘기한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14%일 때 고령, 20%일 때 초고령사회다 라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죠? 아니요. 여러 번 기출됐어요. 기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7, 14, 20.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 자, 부양비 얘기를 해야 돼요. 역시 지표잖아요.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와 관련된 지표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부양비라고 얘기했어요. 경제활동 연령 인구, 생산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15세에서 64세라고 봤습니다. 이 생산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 비생산 인구 0에서 14세, 유소년, 65세 이상, 노인 이들의 인구에 대한 비를 우리는 부양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인구의 사회 경제적 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 의미를 기억해 두고 경제활동 연령 인구가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를 개인당 몇 명이나 부양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그래서 총 부양비는요. 생산 인구분의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 비생산 인구 전부가 들어옵니다. 유년 부양비는 생산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노년 부양비 15에서 64세 인구분의 65세 인구,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를 비교하세요. 왜냐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부양비는 말 그대로 생산 인구가 얼마나 부양해야 돼 이거잖아요. 얘는요. 0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로서 이 사회가 얼마나 노령화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0에서 14세분의 65세 인구수를 얘기한다. 자, 제3차 출산 장려 및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 브릿지 플랜 2020입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계획 추진계획도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를 구현하자. 지금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 인구는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사태가 계속 간다면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 아이를 낳고 노인 인구가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목표를 합계 출산율,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 출산율을 1.21에서 1.5로 늘리자. 언제까지? 2020년까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 사회,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우리 같이 잘 살자. 노인이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빈곤율을 감소시키자. 2015년까지 이렇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그러니 2030년까지 출산율을 높이고 노년이 빈곤하지 않게 당당한 노년으로 노인 빈곤율을 30% 이하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2020년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출산율 1.5, 노인 빈곤율 39%. 브릿지예요. 관행 바꾸고, 만원 대책 강화하고, 제도 실천하고, 아빠의 가사 분담 문화 확산하고, 민간 지역 정부 협력, 사각지대 격차 해소하고, 사회 구조, 경제 등의 영역을 확장하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부유하게 만들자, 당당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추진 방향.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를 구현하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리고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 빈곤율을 39%로 감소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 합계 출산율을 높여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을 강화하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 책임을 실현하고 맞춤형 돌봄 확대를 하고 교육 개혁하고 일, 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든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시키고 여성, 중, 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고령 친화 경제로 도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고령, 활기찬 고령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브릿지 플랜 2020이에요. 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한국 고령 사회 첫 진입. 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기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는 노인 인구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말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7, 14 들어와야죠. 자, 유엔의 분류 기준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다. 이것만 써줘도 안 되죠. 뭐가 14% 이상인데 기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대로 써주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노령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될 거야. 최근 3년간 노년 인구비는 매년 평균 0.6% 증가하는데 반면 유소년 인구비는 평균 0.3% 감소했다. 또 14년을 기점으로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7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총 부양비는 36.9%이고 노년 부양비는 17.3이며 저출산이 지속하면서 그 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88.7%로 2020년에 이르면 노령화 지수가 10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서 이 노년 부양비 17.3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게 생산 가능 인구 100명에 대한 노령 인구비를 얘기한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산 가능한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이라고 했어요. 생산 가능한 인구 15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곱하기 100 생산 인구수 100명에 대한 노령 인구비를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노년 부양비 17.3은 얘 값이 17.3이었다고요.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17.3명을 부양해야 함을 다시 말해 생산 인구 5.8명이 100명당 17.3이라고 했습니다. 5.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인구 100명이 노인 인구를 얼마나 부양해야 되는가? 그것이 노년 부양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생산 가능 인구 5.8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소위 인구 절벽 사태로 직면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을 발표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인구 절벽 사태 관련 대응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플랜 2020에 대한 목표 제시하라고 했어요. 합계 출산율, 노인 빈곤율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죠? 합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높여서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노인 빈곤율을 2020년까지 39%까지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